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3세 박종현 씨의 실화입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그에게는 평생 모은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산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의 달콤한 투자 제안에 속아 단 3개월 만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종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3세의 평범한 남성이 직접 사기꾼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미행, 잠복, 가짜 신분 위장까지. 그러나 상대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50억 원을 편취한 전문 사기꾼이었고 그녀 역시 박종현 씨의 복수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종현 씨는 10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복수일까요? 배신과 복수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씨는 63세가 되던 해봄 지인의 소개로 북한산 등산 모임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다 퇴직한 뒤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우이동 입구에서 모이는 등산 모임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며 친목을 다지는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선 박종현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산행 중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이라고 해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종현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저도 이 모임에 나온 지 몇 달 안 됐어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운동도 되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정말 좋아요. 이선영 씨는 자신이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두 자녀가 모두 출가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산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종현 씨 역시 퇴직 후의 생활, 아내와의 여행 계획 등을 편안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산행이 끝난 뒤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박종현 씨는 이선영 씨와의 대화가 편안했고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를 만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어느 날 이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종현 씨, 요즘 금융상품 같은 거 관심 있으세요? 글쎄요, 특별히 관심은 없는데. 왜요?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이 재무설계 전문가인데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좀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서요. 박종현 씨는 그저 가벼운 정보 정도로 듣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선영 씨는 그 후로도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고 자신도 그 상품에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보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2천만 원 정도 넣었는데 벌써 3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어요. 안전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박종현 씨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을 단순히 은행에만 넣어두기엔 이자가 너무 낮았고 노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속삭임, 이것만 투자하면. 3개월 정도가 흐른 어느 날 이선영 씨가 박종현 씨에게 급한 듯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종현 씨,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자 건 기억하시죠? 지금 특별 모집 기간이라 수익률이 평소보다 훨씬 높대요. 근데 오늘까지만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요. 이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넣을 계획이라며 박종현 씨에게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종현 씨,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고민했지만 해보니까 정말 후회 없더라고요. 믿어보세요. 박종현 씨는 망설였지만 이선영 씨의 진심 어린 조언과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을 합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이선영 씨가 안내한 오피스텔로 찾아간 박종현 씨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재무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며 투자 수익 구조와 안전성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박 선생님, 원금은 100% 보장되고요. 연수익률은 최소 12%입니다. 계약서는 여기 있고요. 6개월 후부터 분기별로 수익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박종현 씨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려 했지만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가득했고 옆에서 이선영 씨가 계속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종현 씨, 저도 같은 계약서로 했어요. 걱정 마세요. 결국 박종현 씨는 10억 원을 송금했고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그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사라진 10억 그리고 텅 빈 그녀의 자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분기별 수익금을 받기로 한 날짜가 다가왔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이선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카카오톡도 모두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 오피스텔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니 한 달 전에 계약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임대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건가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모릅니다. 짐 빼고 나가신 거 외엔 아는 게 없어요. 박종현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등산 모임에도 이선영 씨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종현 씨는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신중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창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그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인생의 결실이었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당할 수가 있지. 분노와 자책감 그리고 깊은 절망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복수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내 10억을 돌려줘. 60년 인생 최대의 분노. 박종현 씨는 일주일 동안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그는 단지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에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10억을 그냥 들고 사라지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컸습니다. 평생 남을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할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종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선영 씨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영 58세 사회복지 봉사활동 2 자녀 있음 등산 모임 작년부터 참여 핸드폰 번호. 적다 보니 생각보다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대부분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내야 해. 경찰이 안 되면 내가 직접. 박종현 씨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63년 인생에서 이렇게 강렬한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자신의 선의를 이용당한 것에 대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다음 날 박종현 씨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이 그를 형사과로 안내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10억이요? 계약서는 있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형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보시면
여기 작은 글씨로 면책 조항이 있네요. 투자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그럼 이게 사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사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피해 신고는 접수해 드릴 테니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주세요. 박종현 씨는 이선영 씨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형사는 메모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선영이란 사람을 조회해 봤는데요. 그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이 여러 개 나옵니다. 주소지도 다 허위고요. 아마 가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수사는 계속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조직적 사기 사건은 범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전화를 끊은 박종현 씨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경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경찰이 못 찾으면 내가 찾아야지. 어떻게든 그 여자를 찾아낼 거야. 박종현 씨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등산 모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선영 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선영 씨 요즘 안 보이는데 혹시 연락하신 분 있으세요? 대부분은 잘 모른다고 했지만 한 회원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분 작년에 처음 왔을 때 다른 등산 모임에서도 활동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모임이요? 네, 관악산 쪽 모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박종현 씨는 즉시 관악산 등산 모임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지역 커뮤니티, 구청 게시판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한 카페에서 이선영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지만 작성한 글들을 보니 나이대와 활동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박종현 씨는 그 카페에 가입하고 조심스럽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산 모임에서 활동하다가 이쪽 모임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북한산 모임 아세요? 답장은 3일 후에 왔습니다. 네, 예전에 잠깐 나갔었어요. 지금은 관악산 쪽만 나가고 있어요. 박종현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이선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신중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투자 같은 거 관심이 있는데 혹시 좋은 정보 있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종현 씨는 조급해졌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직접 관악산 등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회원들 사이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이선영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종현 씨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아침 박종현 씨는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종현 씨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종현 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박종현 씨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선영 씨. 오랜만이네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아, 핸드폰을 잃어버려서요.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오늘 산행 같이 하실래요? 네, 좋아요. 박종현 씨의 머릿속에서는 복수 계획이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10억을 되찾을 것입니다. 박종현 씨는 이선영 씨를 다시 만난 후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투자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요. 박종현 씨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종현 씨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수많은 결과가 나왔지만 대부분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사기 피해 사례를 검색하고 유사한 수법의 사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검색을 계속한 끝에 그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비슷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5천만 원을 날렸어요. 글을 읽어보니 수법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친분을 쌓은 후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은 뒤 사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글쓴이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혹시 그 여성의 특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키 163cm 정도 단발머리, 목소리가 부드럽고 사회복지 봉사를 한다고 했어요. 이름은 김미영이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확신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피해 사례를 찾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비슷한 사건을 5건이나 발견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합치면 20억이 넘었습니다. 이 여자는 전문 사기꾼이었어. 박종현 씨는 경악했습니다. 자신만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런 사기를 저질러 온 범죄자였습니다. 낮에는 봉사, 밤에는 도주. 두 얼굴의 그녀 포착. 박종현 씨는 이선영 씨를 직접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산행이 끝난 후 그는 멀찍이 떨어져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이선영 씨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박종현 씨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 들어갔고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박종현 씨는 카페 밖에서 멀리 지켜봤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선영 씨가 카페를 나왔고 함께 있던 남성도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박종현 씨는 오피스텔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왔을 때 그들은 큰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안에? 박종현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가방 안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그는 계속 미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 근처에서 헤어졌고 이선영 씨는 혼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박종현 씨는 같은 방식으로 미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선영 씨는 낮에는 실제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친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 매장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는 다시 그 오피스텔로 돌아갔습니다. 완벽한 이중생활이야. 박종현 씨는 그녀의 패턴을 모두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요일별 동선,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까지 세세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2주간의 미행 끝에 박종현 씨는 이선영 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파악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치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이선영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강남의 고급 스파를 방문했고 금요일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그녀가 입는 옷, 들고 다니는 가방, 신는 신발 모두 명품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약점은 바로 탐욕이야. 박종현 씨는 복수 계획의 첫 번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탐욕을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짜 신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퇴직자가 아니라 큰 돈을 가진 부유한 투자자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새로운 핸드폰 번호를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제작했습니다. 박재민 부동산 투자자 자산관리 전문. 명함에는 그럴듯한 회사 이름과 주소도 넣었습니다. 물론 모두 가짜였지만 겉으로 보기엔 진짜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외모를 바꿨습니다. 안경을 바꾸고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구입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좋아, 이제 준비는 끝났어. 박종현 씨는 이선영 씨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을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다는 미끼를 던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작은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이선영 씨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그녀의 행동을 기록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당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당할 차례야. 박종현 씨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완벽한 투자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인터넷에서 실제 투자 상품 자료들을 참고하고 그럴듯한 수익률 표와 그래프를 작성했습니다. 제안서의 제목은 프리미엄 부동산 개발 투자 펀드였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5억, 예상 수익률은 연 15%로 설정했습니다. 이선영 씨가 관심을 가질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미끼가 되겠어. 박종현 씨는 제안서를 고급스러운 파일에 넣고 명함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선영 씨를 만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강남역 근처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이선영 씨가 종종 방문하는 곳이었고 조용하면서도 격식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박종현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이선영 씨가 자주 앉는 자리 근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이선영 씨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종현 씨는 타이밍을 재다가 이선영 씨가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녀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며 투자 제안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가 몸을 숙여 서류를 주우려 할 때 이선영 씨가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박종현 씨는 서류를 받으며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이선영 씨는 명함을 받아보더니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시군요. 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투자 쪽에 관심이 있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박종현 씨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잠깐 시간 내셔서 설명을 들어보시겠어요? 이선영 씨는 주저하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종현 씨는 자신의 테이블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제안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저희는 서울 강남권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를 제한적으로 모집 중인데요.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15% 이상입니다. 지난 3년간 평균 18%의 수익을 냈고요. 이선영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종현 씨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 투자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5억이요? 네, 소액 투자자가 많아지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만 받고 있습니다. 박종현 씨는 의도적으로 문턱을 높게 설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 5억을 준비하기가 괜찮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모집하는 게 아니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연락 주세요. 박종현 씨는 일부러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이선영 씨는 명함을 받아들며 더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은 헤어졌고 박종현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그녀가 연락을 해올 거야. 예상대로 이틀 후 이선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박재민 씨? 지난번에 카페에서 뵀던 이선영입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나서 투자건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럼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나시죠. 박종현 씨는 일부러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부유한 투자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박종현 씨는 강남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선영 씨를 기다렸습니다. 주머니 속 소형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모든 대화는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7시 10분 이선영 씨가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식사를 주문한 후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투자건 정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 특히 관심이 가셨나요? 수익률도 좋고 안정적이라고 하셔서요. 요즘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박종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다양한 투자를 해봤지만 이만큼 안정적이면서 수익도 좋은 건 드물어요. 그런데 5억이라는 금액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박종현 씨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보통은 5억 미만은 받지 않는데 이선영 씨가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3억 정도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선영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예외를 만들지 않으니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박종현 씨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3억을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네, 시간을 좀 주시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2주 후에 다시 만나시죠. 그때 계약서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박종현 씨는 택시에 타며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선영 씨 역시 이 만남이 수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나름의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고 누가 더 영리한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기 전 박종현 씨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종현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종현 씨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최민호입니다. 갑자기 전화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이선영에 관한 일입니다. 박종현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죠? 그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박 씨께 도움이 될 정보가 있습니다. 저도 그녀의 피해자였습니다. 박종현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척한 얼굴의 남성이었습니다. 박종현 씨? 네, 최민호 씨? 네, 앉으세요. 최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선영에게 속았습니다. 정확히는 그녀와 함께 일했죠. 함께 일했다고요? 네. 저는 원래 금융권에서 일했는데 그녀를 통해 투자 사기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당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최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사기였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그녀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죠. 그럼 당신도 공범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저를 협박했어요. 박종현 씨는 최민호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에게서 도망쳐 나왔고 지금까지 숨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연락하신 겁니까? 최근에 그녀가 또 누군가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지인이 우연히 그녀를 목격했고 같이 있던 남성이 박 씨라는 걸 알아냈어요. 최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녀의 계좌 내역, 피해자 명단, 그리고 공범들의 연락처입니다. 제가 일할 때 몰래 복사해 둔 거예요. 박종현 씨는 서류를 넘겨보며 경악했습니다. 피해자가 30명이 넘었고 총 피해액은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제가 직접 그녀를 잡을 용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 씨라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씨는 최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또 다른 함정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 씨,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믿음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정보가 진짜인지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민호는 이선영 씨의 실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그곳에 가보세요. 그녀가 집에 있을 겁니다. 박종현 씨는 다음날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자 정말로 이선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최민호의 정보가 맞았어. 박종현 씨는 최민호를 조금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선영 씨도 박종현 씨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이선영 씨는 자신의 공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최근에 만난 투자자가 있는데 뭔가 수상해. 너무 쉽게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하거든. 그냥 돈 많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뭔가 느낌이 이상해. 혹시 날 조사하는 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조심해야겠어.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도주 경로를 준비해 둬야겠어. 이선영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이 예민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다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종현 씨와 이선영 씨는 약속대로 다시 만났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계약서 준비하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박종현 씨는 가짜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이선영 씨는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그럼 입금은 언제 하면 되나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선영 씨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재민 씨, 아니 박종현 씨? 박종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이 날 조사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무슨 소리를? 최민호가 당신에게 연락했죠. 그 친구 제가 시킨 거예요. 박종현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 최민호는 아직도 저와 일하고 있어요. 당신이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보낸 거죠. 이선영 씨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박 씨, 당신 10억 돌려받고 싶으시죠?
그럼 저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마세요. 그러면 적어도 2억은 돌려드릴게요. 당신이 화내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당신이 계속 저를 괴롭히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물러나면 적어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박종현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선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일 드릴게요.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그녀가 사라진 후 박종현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또 당한 건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봐야겠어. 박종현 씨는 최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계하며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 당신 진짜 그녀 편이었습니까? 최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선영이 당신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녀가 박 씨를 흔들려고 한 말이에요. 박종현 씨는 최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최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이선영 씨와 다른 남성이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박종현이란 사람 계속 따라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최민호를 이용해서 혼란스럽게 만들 거야. 그러면 알아서 포기할 거야. 녹음을 듣고 난 박종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심해서. 괜찮습니다. 저라도 의심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다시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최종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최민호는 이선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영 씨, 저예요. 큰 건이 하나 들어왔어요. 무슨 건데? 부산에 큰 투자자가 있어요. 20억 정도 투자하고 싶다는데 혼자서는 못하겠어서요. 20억이라고? 네, 근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정해야 한대요. 같이 할래요? 이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최민호는 박종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날이 마지막 대결이 되겠네요. 박종현 씨는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최민호가 준 서류, 녹음 파일,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까지 모두 넘겼습니다. 담당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박 선생님이 대단하십니다. 직접 이렇게까지 증거를 모으시다니. 금요일 오후 3시 약속 장소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는 형사들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박종현 씨와 최민호는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영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또 다른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최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 오늘 부산 투자자가 직접 올 거라고 했잖아요. 왜 안 왔어요? 아, 그 사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대요. 대신 저한테 계좌로 입금하래요. 계좌로요? 네, 먼저 저희가 투자금을 모아서 보내주면 된대요. 박종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선영 씨, 그만하시죠. 네? 저 박종현입니다. 기억하시죠? 이선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네, 10억을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넌 나를 못 이겨. 뻔뻔한 그녀의 마지막 발악. 이선영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날 속인 거야. 제가 속였다고요? 당신이 먼저 저를 속였잖아요. 증거가 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박종현 씨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계좌 내역, 피해자 명단, 녹음 파일까지요. 이선영 씨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호 씨가 도와줬습니다. 당신은 그를 이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당신이 이용당한 거예요. 이선영 씨는 최민호를 노려봤습니다. 민호야, 넌 나한테 끝까지 충성하기로 약속했잖아. 최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 씨,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배신자. 이선영 씨는 출구로 뛰어가려 했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선영 씨, 사기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당신들 후회할 거야. 내가 가진 돈은 이미 다 옮겨놨어.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박종현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계좌는 이미 동결됐습니다. 경찰에서 다 압류했어요. 이선영 씨의 얼굴에서 마지막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안 돼. 내 돈.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종현 씨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 이선영의 계좌에서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8억이요? 10억이 아니고요. 나머지 2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계좌로 옮겼거나 현금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종현 씨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8억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연락이 와서 함께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며칠 후 박종현 씨는 은행에서 8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10억을 완전히 돌려받지는 못했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겪었던 고통과 스트레스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종현 씨는 최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마 처벌을 받겠죠. 하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박 선생님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신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2억을 제외한 8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박종현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돈은 대부분 돌아왔지만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불안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종현 씨는 드디어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야.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었어. 바보 같은 사람. 부부인데 이런 일도 함께 나눠야지. 아내는 남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그제야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아니에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잘못은 당신이 한 게 아니라 그 나쁜 사람이 한 거예요. 며칠 동안 박종현 씨는 집에서 쉬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해. 박종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3개월 후 이선영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종현 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종현 씨, 피고인 이선영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저는 평생 모은 10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잃었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믿게 만든 후 가짜 투자 상품으로 속였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박종현 씨는 이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돈만 훔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훔쳐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선영은 수년간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큽니다. 피고인 이선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을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이선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의 빛이 보였습니다. 판사님, 저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종현 씨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무거웠던 짐이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해시태그 시청자에게 묻는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종현 씨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영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헷갈렸습니다. 돈은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이선영은 감옥에 갔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종현 씨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에 가끔씩 악몽을 꾸기도 했고 사람들을 만날 때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정말 날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것은 중요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도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돈이나 처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박종현 씨는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사람들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가자. 미뤘던 제주도 여행 말이야. 정말요? 응. 이제 진짜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종현 씨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회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종현 씨는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씩 그 일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종현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어르신들께 사기 예방에 대해 강의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접 경험하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더 공감하실 것 같아서요. 박종현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수락했습니다. 좋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첫 강의 날 복지관 강당에는 10명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박종현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돌려받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다행히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아 주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박종현 씨는 여러 복지관과 경로당을 다니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매번 강의가 끝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그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10억짜리 수업 시니어 안전 가이드. 박종현 씨는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내 인생의 10억짜리 수업이었습니다. 책에는 자신의 경험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담았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 독자가 서평을 남겼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 다른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이 책을 읽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독자들의 반응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나의 노년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1년 후 박종현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등산을 즐겼고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신중하고 현명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미뤘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야. 그저 나쁜 사람을 만났을 뿐이야. 어느 토요일 오후 박종현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 참 좋죠? 그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근처 새로 이사 왔는데 좋은 투자 정보가 있어서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박종현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의 투자 계획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제 시간과 건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투자니까요. 남성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박종현 씨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안 속아. 그날 저녁 박종현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예전에 나는 10억을 잃고 절망했지만 지금의 나는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사람에 대한 진짜 이해, 내 자신에 대한 용서,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노년은 누군가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강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행복하다. 일기를 덮은 박종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박종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